왜? 봐봐. 우리 시제일치의 기본은 뭐냐면 주절과 종속절의 이제 시제를 봤을 때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다.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상관없어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요.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대과거를 써야 됩니다. 이게 시제일치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됐어? 물론 여러분이 이제 어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 시제일치의 예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꼭 현재 시제를 써야 되거나 꼭 과거 시제를 써야 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예외는 제끼고 기본은 이거라는 거야. 기본은. 그러면은 지금 앞에는 주절의 시제가 realized하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대절 나와 있죠. 얘가 뭐예요? 본동사야. 본동사. 주절의 동사. 됐어? 그럼 여기가 종속절이 되는 건데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는 그럼 뭐가 돼야 돼? 과거나 대과거만 돼야 된다. 됐어? 현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had made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 됐어? 그러니까 사실 얘는요. 시제일치의 원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다음에 were 뭐 아니면은 the best were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were 부분을 차라리 뭐 had been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구분해야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시제일치의 원칙과 함께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그 오른쪽에 잠깐 표를 보시면 과거 완료와 대과거가 나와 있는데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건 똑같아. 둘 다 헤드 PP로 쓰는데 책에 잘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대과거, 과거, 현재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거를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그렇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를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겁니다. 대과거라는 거는 2000년 이게 대과거야. 과거 완료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이게 과거 완료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둘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어법책에서 이 둘을 동일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어법 문제 풀 때는 상관없어요. 어법 문제 풀 때는요. 어차피 had pp라는 건 대과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역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도 결국에는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거니까 대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특정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에서는요. 역시나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정리하면 had pp를 쓰기 위해선 과거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되셨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 오른쪽 137쪽에 미래 완료를 잠깐 볼게요. 미래 완료. 미래 완료는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의미적인 것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완료의 이 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미래 완료의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것보다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는요 끝나는 시점이 명확합니다. 근데 미래 완료는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그 미래 완료 이렇게 제목에 써 있잖아요. 글씨 크게 그 오른쪽에다가 좀 이렇게 써주세요. 오른쪽에 화살표 빼놓고 뭐라고 쓰냐면요, 미래 완료에서의 핵심적 표현은 뭐뭐쯤이라는 뜻이에요. 뭐뭐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미래 완료는 해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뭐쯤 끝날 거다라는 거야. 뭐뭐쯤 끝날 거다. 근데 얘들아, 뭐뭐쯤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나는 시점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뭐뭐쯤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치사 by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by the time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by 같은 경우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가 와야겠고 by the time은 접속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가 동사 할 때쯤 이렇게 되는 거야. by 명사 나오면 그냥 뭐뭐쯤. 됐죠? 보통은 by랑 잘 어울린다는 거야. 보통은요. by가 무조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미래 완료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요, 그 각 교과서를 보면은 본문 뒤에
그 뭐 랭귀지 인 유즈 뭐 이딴 식으로 해갖고 뭐 어법 설명이나 단어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 챕터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아웃으로 줄 겁니다. 어떤 어법에 대해서. 만약 거기에서 미래 완료가 나왔다면 그때 가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38페이지. 나타내는 때와 시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시제 일치의 예외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것도 쉽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그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것 또는 바꿔서 미래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대표가 if예요. if.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 그 내용 배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 표의 왼쪽에 있는 거. 그게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겁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못 쓴다. 이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if라는 놈이 조건의 부사절의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의 의미도 있죠.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미래 시제가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자면 거기 Could you please tell me? 당신이 나에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If the Beijing flight will be arriving on time. 자, 그 베이징에서 오는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할지 아닐지를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도착을 할 것이냐 미래의 의미에 좀 더 가까우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will be를 써주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if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를 안 쓴다 이게 아니라 조건의 의미일 때 우리가 will을 쓰지 않는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사실 이거는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역시나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further study를 볼게요. 139쪽에 further study를 보시면 보자.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1번은 별표 1번은 좀 중요하네요. 2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1번은 근데 좀 중요해요. 1번은 뭐냐면요. 이제 시제일치의 예외, 특히 이제 현재 시제를 이제 쓰는 경우가 되는 건데요. 종속절이 현재의 습관 사실이거나 일반적 진리라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 평상시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평상시에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가 전부 다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거든요. 뭐 현재의 습관이나 사실이나 일반적 진리 이런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러하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현재 시제를 쓰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주절의 시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원래 과거가 나오면 종속절은 과거나 대과거가 나와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내용 자체가 어떤 일반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라면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예문을 좀 보자면 그 첫 번째 예문을 봐봐. He told me that he takes a multivitamin pill every morning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그는 나에게 말해 줬다니까 일단 과거형이야. 근데 대절 내용을 보면 그가 매일 아침마다 그 종합 비타민 약을 먹는다라고 나한테 말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절은 과거 시제인데 종속절은 현재 시제가 나왔단 말이야. 시제일치에 안 맞죠? 안 맞는데 오히려 이게 어법적으로 맞는 이유는 every morning이라는 어떤 습관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평상시에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는 거잖아. 평상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시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40쪽을 좀 볼게요. 140쪽은 이제 가정법에 관련된 건데 사실 이거는 가정법 파트에 좀 더 가까워서 그 아래에 있는 표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사실 암기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을 뭐 직설법으로 변환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더라고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 직설법 전환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법도 사실 어법으로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요즘에는 가정법 갖다 어법 문제로 출제하진 않습니다. 뭐로 출제하냐? 영작으로 내요.
영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년에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글 주고 영작하라는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어떤 글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빈칸만 뚫어놓고 그러니까 한글 없이 빈칸만 뚫어놓고 힌트 단어 주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영작하라. 차라리 뭐 이렇게 나오든가. 보통 정발고 유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글에 뭐 주제문을 작성하라라든가 주제문을 작성하라는 건 보통 이제 덕이나 아니면 일산동고나 이런 쪽의 유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약문에 들어갈 어휘를 작성해라 저동고나 대진고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서술형이 나오지 우리가 중딩 때 마냥 한글 주고 다음을 영작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가정법을 갖고 영작이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가정법을 활용해서 요약문이나 주제문을 쓰게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쓰니까 가정법을 갖고 만약에 어법 문제를 낸다면요 단순한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로는 안 냅니다. 내면 땡큐베리 감사지. 너무 쉽잖아. 그렇잖아. 야 여기 if 주어 과거형 동사 나왔으면 우쿠시마의 동사 원형 쓰면 되고 if 주어 had pp 나오면 우쿠시마의 have pp 쓰면 되고 그냥 이거 형태 외우면 끝나는 거잖아. 외우면. 그렇지? 이런 단순함기 문제 안 낸다는 거야. 내면 내신 출제하신 선생님한테 절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낸다는 거죠. 어떻게 내는 거냐면요. 지금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잠시만요. 책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하나 좀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기는 있네요.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요. 없어.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가정법 미래가 있거든요. 가정법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개를 배우는 게 일반적이잖아. 좀 더 학습한다면 혼합가정법까지 이제 배우고요. 근데 가정법 미래가 있거든요. 가정법 미래. 이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if 주어에 should를 써요. should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에 그 다음에 이제 뭐 will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would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will을 쓰거나 아니면 would를 쓰거나 해서 동사 원형. 이게 이제 가정법 미래 형태거든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가정법 미래는요 해석이 뭐랑 비슷하냐면 약간 조건의 부사절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참고로 말하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거다의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할 거다. 원래 should가 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should는 보통 shall의 과거형으로 취급하죠. shall이 뭐뭐 할 거다의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should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얘가 뭐뭐 할 거라면 얘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마치 이제 조건의 부사절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제 조건절이랑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조건절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떤 조건적인 걸 말하는 거고 얘는 어쨌든 간 가정법이란 말이야. 가정법이라는 거는 없던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이 0%예요. 0%. 됐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렇지 않을까? 만약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커서 만약에 뭐 세상이 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겨갖고 내가 만약에 개구리가 됐어. 내가 개구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쓸 때 보통 should를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비가 온다면 하면은 우리가 보통 if it rains 이 조건의 부사절로 쓸 수도 있지만 if it should rain이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의미적 차이는 뭐냐면요. if it rains라고 조건절로 쓰면은 내일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반반의 확률로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 should를 쓴다면은 내일 비가 절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성의 차이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가정법 미래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145쪽 잠깐 펴볼래? 145쪽 145쪽을 보면은 1번 봐봐 얘들아. 1번에 if가 생략된 도치 부분이라고 보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얘는 간단합니다. if 가정법을 도치할 때는 if를 날리고 주어 동사 자리 바꾸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모의고사에서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콤마하고 should you였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hould you를 쓸래 아니면 you should를 쓸래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주절 부분에는 would 어쩌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요, 이 should you는 가정법 도치시킨 거였어. 얘를 날리고 자리를 바꾼 거였다는 거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you should를 써갖고 너가 뭐뭐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 맞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는 would가 나와 있다는 거야. 이 would를 통해서 얘는 가정법 미래고 얘는 도치가 된 거고 should you 뒤에 동사 원형은 생략된 거구나.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동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이게 고2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애들이 다 틀렸어요. 다. 왜? 가정법 미래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에서 만약에 어법 문제를 낸다면 너네가 흔하게 봤던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에서는 이제는 아마 잘 안 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should 가정법 같은 이런 녀석을 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정법 파트. 이 가정법 파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뭐냐? 가정법에서의 핵심은요. 가정법의 실제 시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에서 어법 문제를 출제한다면요. 낼 수 있는 건 그나마 시제 파트라는 거야. 시제 파트.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중학교 때 마냥 if주어에 과거형 동사 나오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요 자리에다가 had pps의 과거 쓸래. 이러면은 뒤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과거 써야지. 이게 중학교 때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요. 얘를 그냥 묶음으로 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내가 had pp로 써볼게. 아니야 그냥 쓸게 동사의 과거형 쓰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아예 묶어서 이제 밑줄이 쳐졌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제 얘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 문제의 의도는요. 이 가정법 과거잖아 지금 이게. 이 가정법 과거에 시제가 맞냐라는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시제가 맞냐. 이 형태가 틀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뒤에 있는 일반적인 문장의 내용을 보니까 앞문장이 과거 시제가 나와 있어. 뒷부분에도 과거 시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지문 자체 전반적으로는 어떤 거야? 그냥 과거의 얘기를 하는 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간에 if 과거형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틀린 문장. 왜?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 무슨 시제니까? 얘는 현재 시제니까. 과거 얘기 실컷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재 시제 나온다? 해석을 해봤어. 근데 말이 안 맞아. 여기는 과거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had pp로 고쳐줘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과 연결지어서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 형태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현재 시제가 들어가도 되는지 일단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앞뒤 맥락이랑도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과 연결지어서 내는 가정법 문제로서는 여전히 잘 나올 수 있다. 단순한 문제는 안 나온다. 하지만 형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 그 표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를 이렇게 제목에 써 있죠. 그 오른쪽에다가 각각 써두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요. 가정법 과거는 뭐다? 실제로는 현재야. 실제로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예요. 가정법에서. 실제로 과거, 실제로 현재, 실제로 과거. 됐어? 제일 중요한 멘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석할 때도 가정법 과거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한다, 할 텐데. 현재로 해석하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로 해석하는 거고요. 됐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자, 혼합가정법은요. 시험에 낼 만한 녀석이 사실 아닙니다. 여기 책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141쪽에
혼합가정법이 시험에서는 명백한 시간 표현이 주어져야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좀 반대 의견이긴 한데요. 저는요.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그 문장 예문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If you had caught that plane,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 있는데 뒷부분은 you would be라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도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때시 비트코인을 샀어야 내가 지금씩 집도 사고 뭐도 하고 할 텐데 이거예요.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뭔가를 했더라면 지금 뭔가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합가정법은요. 지금 뒷부분에 now라는 표현이 눈에 띌 겁니다. now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써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would의 동사원형이라는 형태가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 설명을 쓰신 분이 약간 하나 이제 간과한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시험에서 출제를 이 혼합가정법을 만약 출제한다면 명백한 시간 표현이 주어져야 출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예문처럼 한 문장만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now나 이런 시간 표현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지문이 있다면 혼합가정법을 쓸 수 있어요. 이런 now 같은 걸 안 써도요. 지문이 그러니까 맥락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대로 옛날에 뭐 비트코인이 실제로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그때 비트코인이 8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5천만 원이죠. 그때 시 하나만 샀으면 시 5천만 원. 어쨌든 자 아무튼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막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뭐 어떤 설명이 막 나오는 거야.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가상화폐 어쩌고 막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 당시에 뭐 8만 원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혼합가정법을 쓰는 거야. 그때 8만 원이었을 때 샀으면은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은 now가 없어도 우리가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맥락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출제율은 떨어집니다.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인데 여기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있었어요? 그 143쪽 이후 진도는 일단 오늘은 안 할게요. 그 조동사랑 여기는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시간 관계상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42쪽에 있는 ILC나 ASF도 사실 얘도 어법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들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개별 탐색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이 2월 20일이죠. 그렇죠. 134쪽부터 하면 되지. 134부터 오늘 진도라가 141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고, 자, 그 다음에 그 어법상의 근거 작성을 해보시고요. 윤재는 아까 작성하는 법 쌤이 알려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채점까지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지들 다 있으시죠? 윤재는 답지 없지? 나머지 분들 답지 다 있으시죠? 있죠? 오케이. 윤재는 쌤이 이따 수업 끝나고 답지 뽑아줄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잠깐만요. 134에서 140.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도전 부분 있죠? 도전 부분, 도전 써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141쪽에 3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말하는 겁니다. 도전 부분은 우리 구문 분석이랑 해석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이제 여러분 숙제로 해오신 부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참석하는 동안 이제 다른 그 다음 거 숙제를 미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리 하기 전에 그 숙제 부분이 120 잠깐만 몇 쪽이었나 지난번에 127부터였나? 127부터였네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공통 질문을 일단 먼저 받아줄게요. 여러분께 공통 질문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질문할 때 저한테 질문하지 못했던 거를 개별적으로 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유 쓰는 거를 잘 몰라서 이제 못하셨기 때문에 그 숙제 부분 말고 원래 오늘까지 해와야 됐던 부분 있죠? 127에서 133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따 하실 때요. 자, 일단 공통 질문부터 한 페이지씩 가볼까?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127쪽 두 문제 없어요? 넘어가죠. 128쪽 없어? 129쪽 11번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이제 밑줄 친 부분이 held 부분인데요. 지금 요 녀석이 수동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얘가 맞냐 아니냐를 봐야겠죠.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보자면요. 뒤에 일단은 그 능수동 문제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에는요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 지금 이 held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부분에 to show his students 하고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겠죠. 뒷부분에 콤마 보이시죠? 그럼 거기까지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겠고 그 이어서 보자면 he held a contest to guess 하고 나왔습니다. 자, he held a contest. 그가 컨테스트를 개최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to guess 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guess에 대한 목적어로 how절이 나옵니다. 그럼 how절의 이제 주어는 소다 캔즈가 되겠죠. how many? 소다 캔즈 주어. 그 다음에 the back of a pickup truck이라고 나왔는데 the back of a pickup truck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걸까? 지금 소다 캔즈가 주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the back of a pickup truck 얘는 뭐야? 어떤 거? 장소? 장소를 나타내는 어떤 뭐 형용사 또는 부사? 이런 거? 자,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헷갈리면요. How many soda cans가 사실은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어가 아니야. 구문분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봐봐. 자, 소다 캔즈가 여러분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여기다 좀 표시를 해주세요. How many 소다 캔즈가 목적어고요. 뒤에 나와 있는 the back of a pickup truck이 주어, held가 동사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다시 How many 소다 캔즈가 목적어, the back of a pickup truck이 주어, held가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 간접 의문문을 쓸 때 잠깐만요. 의문사의 이제 주어 동사 형태를 쓴다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how가 나왔을 때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의 man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 man이는 또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소다 캔즈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명사니까. 됐어요? 세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픽업 드롭 어쩌고 헤어드가 나왔어요. 됐어?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 이 동사에 대한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다 캔즈는 어떤 거?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헤어드로 들어가서 여기에 써있는 held 부분은 일단 수동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동사의 pp가 아니니까요. 됐어요? 그럼 얘는 뭐야? 능동형이야. 능동형. 여기까지 해결됐죠? 능동형이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앞에 소다 캔즈라는 녀석으로서 목적어가 나왔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픽업 트럭이 얼마나 많은 소다 캔을 held, 담을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guess하기 위해서, 추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나?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형인 held를 그대로 써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11번은 문제될 게 없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130쪽 15번이랑 아래 확인학습 1, 2번 있죠? 질문할 거 없으면 넘어갈게요. 133쪽 없어요? 뭐야? 공통 질문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12분가량 남았는데 쌤 시계 기준으로 요 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개별 질문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따로 받아줄게요. 우리 현영이부터 볼까? 현영이는 그럼 아예 없었어요? 질문할 거? 숙제하고 틀린 부분을 볼까? 그럼 요거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잠깐만요. 필통으로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스투가 나왔을 때 얘가 동사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사실 따져봐야 돼요. 이 after가 일단은 이끄는 게 after several little part of text 여기까지 한동안이겠지. 그 다음에 the villager does 나왔어요. 여기 주어죠. 그렇죠? 여기가 동사자리라면 이 콤마가 있으면 안 되겠지. 여기 콤마 보여요? 됐어? 이렇게가 한동안이야. 여기가 동사자리야. 됐어? 그럼 여기에 있는 유스트는 동사자리가 아닌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used가 동사가 아니라면은 이 used가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라는 소리였을 거야. 아마 여기 해설지에서.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used 문제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동사로 쓰일 때야 당연히 뭐뭐하건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앞에 비동사의 used가 나올 수 있고 비동사의 used의 ing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얘가 뭐랑 결합되는 거냐면 관계사랑 결합이 됐어. 관계사.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렇게 구조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 근데 알다시피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는 세트로 생성이 되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use to만 남게 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use to만 남게 돼.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뭐뭐 하는데 익숙한 개인지 아니면 뭐뭐 하는데 사용된 개인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 오케이? 잘 이해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은 which were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는 주격이고 주격은 생략이 안 되잖아.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지. 됐어? 우리가 단독으로 생략되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비동사와 세트로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which were가 생략되기 때문에